안녕하십니까. 덕배공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은 과정을 겪고 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목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과목인 상담 이론까지 총 4과목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과목인 학습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85페이지, 그래서 제5과목 학습 이론 그 부분을 여러분 펼치시면 되고요. 한 장 더 넘기셔서 챕터 1의 학습의 정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이론은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상담 이론 중에서도 특히 그 행동주의 이론에서의 반도라를 위시로 하는 사회 학습 이론 이런 것도 좀 중첩되어 있고,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씩 또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과목으로 돼 있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또 다음에 배우게 될 청소년의 이해론 같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막 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교과목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과목 자체는 6과목으로 편성이 됩니다만은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우리 강의하는 사람도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가 복습한다, 반복 학습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부하시게 되면 왜 이게 또 전 과목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또 왜 나오나, 굳이 그렇게 막 시비를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복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먼저 86페이지에 챕터 1에는 학습의 정의부터 설명을 합니다. 학습의 정의 자체가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란, 러닝이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동과 지식에서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죠? 그래서 뭐가 변하냐면 행동이나 지식의 확장을 변화하는데, 그 변화된 내용이라든가 증가한 내용 자체가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순간에만 잠깐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화된다 그러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영속적이면서 조금은 시간적으로 반복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변화나 성장의 결과물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학습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 설명해서, 단순한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지식의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젓가락 지식이라든가 자전거를 타는 거라든가 운전을 배운다든가, 그죠? 이러한 어떤 그런 몸으로 익혀야 되는, 또는 우리가 모든 몸의 오감을 다 사용을 해서 하는 감각적인 것까지도 다 학습의 내용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요? 비교적 영속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습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개념을 많이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참고 세 번째 박스에 보면, 박스 세 번째에 보면 모간이나 킹이 언급한 학습의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학습에 대한 개념을 이러한 모간이나 킹이라고 하는 학자가 더 정확하게 언급을 했다. 그 외 나머지 학자들의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참고로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학습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읊어보면, 86페이지 밑에 보면은 학습은 행동의 변화로 본다. 그러니까 학습은 행동의 변화라든가 지식의 축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습의 결과는 관찰 가능한 외적인 행동의 변화, 외현적인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행동의 변화든가 내현적인 부분도 포함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적 영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며, 또 학습의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것도, 학습의 경험에 의한 어떤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거나 바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그 학습의 결과가 나타나도 그것은 학습의 내용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 또는 행동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생겨난다. 반복된 연습이 바로 학습의 효과로 나타난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러 과목의 내용이 좀 중첩된다 하더라도 반복적 학습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학습의 효과로서 드러난다. 우리가 무슨 뭐 포텐 터진다, 포텐 이런 말을 하는데 잠재력이죠. 포텐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요즘 뭐 인터넷상에 보면 포텐이 드디어 터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포텐시라고 하는 이 잠재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연습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7페이지로 가서 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학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행동과 비정상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심리치료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학습을 하게 하는 것 또는 학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또 학습에 대해서 어떤 내담자에게 학습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 대해서 뭐 그 학습 자체를 실시한다는 것은,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행동과 비정상 행동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정상적 행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발달 단계에 해당되는 학습 능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발달 단계에 적합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치료적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학습의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해서도 학습은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가 무엇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학습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학습은 실제 교육 장면에 응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고 여러 학자들이 학습의 개념이라든가 학습의 방법이라든가 또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을 펼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는 실제 교육 장면에서 그러한 이론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학습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기출문제와 간단하게 또 설명해서 학습의 특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설명했던 학습에 대한 개념적 정의,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뭐 한번 딱 뭐 머릿속에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습의 어떤 개념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첫 번째는 뭐인가요? 어떤 뭐 경험에 의해서 또는 뭐죠? 연습에 의해서 자신의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비교적 영속적이어야 된다. 영속적, 이렇게 영속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그럼 또 세 번째가 뭐 있나요? 예를 들면 반드시 어떤 시간적으로 이렇게 근접되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시간이 경과된 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학습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 또 이러한 학습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의 어떤 효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연습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추가됨으로 해서 더욱더 강력한 학습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학습의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의 결과라는 게 반드시 외연적인 것 1%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적인 어떠한 효과도 학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총 5개 정도의 학습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바로 기출문제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향상학습에 제가 BAS와 BIS 척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록해 놨는데, 이것은 이제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학습의 어떤 연장선에서 또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 학습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그 유기체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두 가지 체계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행동 활성화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반대의 개념으로 행동 억제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 활성화 체계는 우리가 비헤이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프로치 접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게 이제 부응을 하는 거죠. 부응을 하는 체계와 억제하는 체계가 있는데, BAS라고 하는 행동 활성화 체계, 어프로치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달성되리라고 기대할 때 생기는 긍정적 정서인 희망이라든가 흥분이라든가 또는 행복하다든가 그런 것을 하실 때 어떤 자기 효능감이 살아난다든가, 이러한 것을 유발시키는 유기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성의 문제, 덥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회피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원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을 함에 있어서 요걸 내가 좀 알고 싶은 거야. 뭐 지적인 호기심, 지적 욕구라 그러죠. 그러한 지적 욕구가 발동이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신경에서 그러한 기제로서 발현되는 것이 뭐냐면 그 책에 나오는 카테콜라민계의 어떤 호르몬, 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도파민 경로라고 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아주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이러한 행동 활성화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반대로 행동 억제 체계는 말 그대로 유기체가 처벌이라든가 위험 단서에 반응해서 움직임을 억제하는 심리적 멈춤, 브레이크 시스템 내지는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움츠리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회피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원치 않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원치 않는 것들을 내가 딱 맞닥뜨리면 공포감을 느낀다든가 좌절감이나 불안이라든가 또는 막 이렇게 저항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하기 싫은 거죠. 처벌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해주면 움츠려지는 것들이죠. 뭐 이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아마 전부 다 움츠리고 어떤 몸의 어떤 호르몬 작용도 다 멈춰버리고 뭐 피하고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행동 억제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또 넘어갑니다. 88페이지 가면 학습의 종류가 나옵니다. 뭐 여러 학자들이 그 외에 이 방법 외에도 많이 분류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습의 종류를 나눌 때 첫째가 뭐냐면 둔감화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습관화하죠. 육화, 체화된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체화 또는 육화라는 말 많이 쓰죠. 내 몸에 딱 붙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를 들면 그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참을 수 없는 것이 하더라도 늘 하는 거라면 우리가 습관화되죠. 우리 여러분들 뭐 헬스 트레이닝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실 몸에 근육이 생기잖아요. 사실 몸에 근육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 입장에서 보면 질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쪽 팔을 계속 이렇게 아령이나 바벨 같은 걸 들음으로 해서 여기에 근육이 생긴 거잖아요. 힘을 주기위해서 여기에 어떤 원래 없었던 새로운 뭐 힘줄이라든가 근육의 양을 늘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무거운 거 들어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고 느끼죠. 왜냐하면 근육 자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근육이라는 것이 학습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옛날에는 5kg짜리 들면 굉장히 무거웠는데 어느 틈엔가 5kg짜리 정도는 가볍게 들어올리는 습관화, 둔감화가 돼 있다. 고통을 안 느끼고 들어올리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민감하라고 하는 것은 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 자극을 계속 경험하면 할수록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원래 하나의 완벽한 동작을 보여줘야 저게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서 흔들면 저건 환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원을 그리면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만 들어도 지금 저건 환영하려고 하는 표시인가 보다, 환영을 하려고 하는 표시인가 보다. 다 하지 않아도, 그죠? 그 전체 중에서 일부만 보아도 전체를 이해해버리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민감해져 버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학습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연합 학습이 있습니다. 비연합 학습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둔감하는 둔감화대로, 민감하는 민감화대로 서로 관련성 없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합학습은 이제 조금 전에 뭐 둔감화라든가 또는 뭐 민감화가 같이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학습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일반적으로 뭐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든가 조작적 조건 형성, 우리가 지난 상담 이론 시간에 배웠던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든가 조작적 조건 형성의 연합, 어떤 뭐 두 자극과 그 무조건적 반응 이런 것들인 거죠. 자극 두 개,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연합해서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도구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3번에 보게 되면 그 라인에 그 연합학습 세 번째 보면 인지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학습,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또 뒤에 사회학습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배우게 될 텐데, 이 인지학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톨만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여러분들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또 청소년 상담사 관련해서 먼저 선행학습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톨만이라는 학자 여러 번 나오죠. 이분은 사고 내지는 인지, 코그니티브가 개입되는 더욱더 고차적인 종류의 학습이다라고 해서 이 인지적 학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학습도 학습의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반두라로 대표되는 관찰학습, 무슨 대리학습, 또 뭐가 있나요? 뭐 인지적 모델링, 이런 것을 통해서 타인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고 학습하는 이러한 것이 또 하나의 연합학습으로서 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과 연합에는 뭐 몇 가지 원칙 내지는 법칙 같은 것이 작용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접의 법칙이죠. 함께 인접하여 경험하는 사상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양새들, 이런 것들을 서로 연합을 하면 더 잘 외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해물과 백두산, 우리나라의 애국가죠. 그러니까 동해물 하면 백두산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하나의 연합되어 있어서 암산하는 거 하는 거고, 그다음 책상과 글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키보드와 마우스 이런 것도 돼요. 그죠? 그러면 강사와 수강생, 교수와 학생, 뭐 이런 어떤 관련된 단어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더 학습의 효과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빈도의 법칙입니다. 두 단어가 자주 같이 일어날수록 서로 보다 강하게 연합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단어 자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하고도 비슷한데, 유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하나만 알아도 그 다음 거는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거죠. 어떤 부분이 그러세요? 개콘에서 이렇게 단어 맞추는 그 시간 누구 하나 쭉쭉 그래서 빵빵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쭉쭉 빵빵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건 뭔가 이게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의 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 유사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사람들은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해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또 네 번째가 대비의 법칙입니다. 반대되는 것을 재생하는 거죠. 반대의 어떤 개념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그러한 그 내용을 하나만 알면 나머지 것은 다양적으로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 강도의 법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알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든가, 어떤 상황을 내가 접했을 때 굉장히 불쾌한 어떤 경험을 같이 했다든가, 그러면 그건 절대로 까먹지 않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그 생각에 어떤 장소가 탁 떠올라요. 그죠? 왜냐하면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장면과 노래가 너무나 매치가 잘 됐을 때 그 노래가 딱 들으면 순간적으로 어떤 장면이 떠오른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또 어떤 노래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색깔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이 탁 떠오르면서 자동적으로 그 우리가 학습된 내용을 그런 것을 하죠. 우리가 보통 암기 과목을 암기할 때 바로 이런 5가지의 법칙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절에 학습 관련 요인입니다. 학습 관련 요인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작용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느냐 하는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두뇌의 기능.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학습에 있어서 두뇌, 뭐 IQ라든가 일반적인 뭐 인텔리전트 퀘이션트라고 하는 IQ 같은 거, 지적 능력 뭐 이런 것들도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 이제 뭐 그 지능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과목별 선행학습 수준도 있습니다. 선행학습, 여기서 말하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직 안 배운 내용을 미리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앞에 배워야 했었던 과정 또는 앞에 배치되어 있는 학습 내용을 우리가 선행학습,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행학습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교육들, 일반 학원에서 하는 선행학습은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먼저 가르치는, 이게 이제 선행학습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학습이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의 단계가 있는데,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앞에 먼저 배워야 될 그러한 학습 내용으로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란 전 단계에서 배운 내용이나 또는 배웠어야 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앞에 배웠던 선행학습을 잘 배웠다면 그 다음 단계 학습을 더 잘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결손 내지는 어떤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빠졌다면 힘들 거예요.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죠?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단원들이 짜여져 있는데 앞에 내용을 잘 모르면, 뭐 가감성제를 모르면 그 다음에 분수셈이라든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습 전략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뭐 SCCT 이론이라고 해서 뭐 진로 이론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나오는 거지만 과제 접근 기술, 태스크 어프로치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제 접근 기술인데요. 한번 써볼까요? 과제 접근 기술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전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여튼 그 아이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제 접근 기술, 태스크 어프로치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제 접근 기술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주어진 과제를 누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잘 해결해내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이라고 하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술을 의미하고 학습 전략에 사용될 영향을 주는 동기라든가 흥미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인지적 영역에서 해결되는 거죠. 물론 흥미는 뭐 약간 정서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런 무슨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 그죠? 인지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우리가 시간표를 짜고 어떤 과목을 나누어서 시간을 배정을 달리하고 공부의 순서를 다루고, 그죠? 누구랑 할 것이며 혼자 할 것이냐, 누구에게 배울 것이냐, 이거 다 학습 전략입니다. 과제 접근 기술이 또 이러한 학습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90페이지로 가게 되면 또 정의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부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조금 전에 부분은 인지적이라면 이제 좀 정의적인 부분을 보면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상담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담의 동기는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어떤 뭐 보상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만족보다는 내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것, 내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자기 만족도 같은 것들이겠죠. 이게 내재적 동기인데, 이러한 동기가 있다면 훨씬 더 열심히 할 거고, 과제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걸 떠나가지고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 같은 거겠죠. 그 다음 외재적 동기는 뭐 보상이라든가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여러 가지 처벌이라든가 자기가 한 결과물에 대한 외적인 보상이 충분할 때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할 수도 있다. 물론 사람마다 내재적인 가치를 두느냐 외재적인 동기를 두느냐 다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둘 다 학습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학습의 동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 학습 동기 유발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박스 안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적인 학습 목표를 주게 되면
또 그 목표가 구체적이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또 학습자의 흥미와 특성에 맞는 학습 과제를 부여한다면 더 열심히 하실 것이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러니까 한쪽 방향, 편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 학생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다양한 교수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 굉장히 좋겠죠. 또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기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에도 보면 뭐 긍정적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게 꼭 긍정적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외재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위에 설명했던 내적 동기를 충만하게 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또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촉진하고 자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또 우리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무동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학습의 무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좀 무기력한 그런 행태의 기질적인 관점이 있겠죠. 성격적으로라든가 의욕이 부진하다든가, 또 우리가 말하는 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좀 부족한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의 무동기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 행동주의 측면에서 보면은 강화가 부족하거나 또 벌의 정도가 낮아서 각성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학습의 무동기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긴 이론, 어떤 원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개인의 성공이나 또는 학습에 대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원인 소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에 따라서 학습의 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습 무동기 또는 무기력에 대해서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그 이론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바로 9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데 뒤에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학습의 무동기 내지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반응이 혐오, 자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학습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리는 이러한 것, 아마 여러분들 셀리그만의 어떤 이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또 한 번 더 설명을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 동기와 관련해서 맥클리랜드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취 동기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업적을 이루는 동기이며 그 결과에 따르는 즐거움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성취 동기를 자극하게 되면 좀 더 강력한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동기는 내재적, 외재적, 또 학습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러한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학습의 무기력증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도 했고, 또 동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맥클리랜드는 성취 동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되고 학습자에게 인식만 된다면 높은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학습이론 첫 번째 시간인데요. 뭐 많이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앞부분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개념적인 측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